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 이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성신여자대학교 정재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강의로서 공간정보 관련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 관련 기술은 크게 GIS, 그리고 원격 탐사, 그리고 GPS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현재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는 이들의 간단한 개요와 그리고 실제 사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 기술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3.1에는 GIS, 3.2는 원격 탐사, 3.3은 GPS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IS입니다. GIS의 정의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대부분의 정의들은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GIS란 공간 정보를 수집, 저장, 갱신, 처리,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 GIS란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고부가가치의 정보를 산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GIS란 이러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적 자원의 집합체이다 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GIS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하드웨어, 두 번째 소프트웨어,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 네 번째 작업 절차, 다섯 번째 조직 및 인력을 들 수가 있고, 현재 슬라이드에서는 이 중 가시화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에 대해서 그림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란 물리적인 하드웨어란 컴퓨터 또는 플라터 등 출력물, 그리고 입력을 할 수 있는 스캐너나 디지타이저 등이 포함될 수 있겠고, 소프트웨어란 GIS를 구성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되는 그 소프트웨어로서 현재 세계 시장에서는 ESRI, S3라고 하는데 ESRI사의 ArcGIS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란 실제 GIS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역할을 하는 걸로써 2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어별로 관리가 되고 레이어별로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S의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GIS 역시 다른 정보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인포메이션을 다루는 분야이고, 그런데 GIS는 다른 정보 시스템과는 약간 다르게 사회 간접자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비공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으로 나누기도 하고, 이런 공간적인 정보 시스템은 또 지리정보 시스템과 기타의 공간적 정보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CAD나 CAM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도를 하거나 어떤 물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여기에서도 위치 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땅에 대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공간적 기타 공간적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지표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적 정보 시스템을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리정보 시스템은 어떤 한 분야만의 학문 또는 기술이 아니고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각각 과정마다 굉장히 많은 학문들 그리고 기술들이 융합되어 있는, 한마디로 융합학문 또는 융합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IS의 그 발달 과정을 보면 사실은 국가 주도로 발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의 공간정보 수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GIS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례로 GIS 역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GIS를 도입했다고 평가받는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의 그 북쪽에 있는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한 자원 관리를 위해서 캐나디안 GIS가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1960년 또는 70년대에 통계국에서 센서스 조사를 위해서 나임이나 타이거 파일을 구축했는데 이것이 국가 단위에서 어떤 세금의 징수라든지 자료 수집 등을 위해서 공간 정보를 최초로 굉장히 많이 수집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 GIS를 추진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1995년에 있었던 가스 폭발 사고, 대구 가스 폭발 사고라든지 또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인식을 하고 국가 주도로 GIS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GIS는 물리적인 형태의 사회 간접 자본이라기보다는 물리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그냥 소프트한 형태의 사회 간접 자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이를 국가 공간 인프라로 인식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GIS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도화 사회에서 공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GIS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GIS의 유형별로 구축하는 콘텐츠를 보시면 GIS 유형별로는 무슨 도시의 인프라라든지 정보, 시설물, 매설물, 자연환경 등 굉장히 많은 그 GIS 유형들이 있고 이런 유형별로 구축되는 콘텐츠는 뭐 상하수도, 도로, 도시계획, 건설 등 또 하수도, 지역난방, 가스, 전기, 통신 등 각각의 유형에 맞는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실제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GIS는 199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차는 95년부터 2000년까지, 2차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5년 단위로 계획이 되고 실시가 되었고 각각의 그 시기별로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을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국가 GIS 사업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많은 지형도, 지적도 등 이런 종이 도면의 상태를 전산하는 것에 큰 역점을 두었었고 2차에서는 이런 1차에 있었던 그런 전산화 작업을 바탕으로 각각의 분야, 즉 도로, 하천, 건물, 문화재 등 각각의 부분별로 가장 기본적인 지리 정보를 구축하는 것에 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3차에서는 각 부처별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응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이라든지 UPIS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을 지원하는 GIS, 또 콥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 역시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그 도시계획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차하고 2차에 구축됐던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4차 국가 GIS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4차 국가 GIS 구축부터는 이것을 뭐 1, 2, 3차에 이은 4차라고 부르지 않고 국가 공간정보정책이라고 불러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약 20년까지의 전체적인 그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현재는 디지털 환경이었으면 향후에는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그리고 정보의 형태를 2차원이고 정적인 정보였다면 3차원이고 동적인 정보로 변환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또 이에 대해서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GIS 활용 분야를 살펴보면 공공 또 민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공공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국가 공간정보 체계 구축 사업, 즉 국가의 모든 공간 정보를
이론화해서 누구든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또 2차원으로 제공됐던 공간 정보를 이제 3차원으로 제공하는, 그래서 3차원 공간 정보 구축 사업 등을 시행을 하고 있고, 오른쪽 그림에는 그 3차원 공간 정보 구축 사업의 그 산출물인 V월드를 위쪽에 표시하고 있고, 아랫부분에는 도시계획을 위한 UPIS 지원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간 분야의 GIS 활용 실적을 보면 GCRM이라고 해서 그 그러니까 수요 고객층 또는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분야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상권 분석이나 입지 분석 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 GIS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실생활에 활용되는 사례를 보시면 지도 서비스는 물론이고 증강현실이라든지 위치 기반 서비스 등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 상단은 지도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이고, 슬라이드의 아래쪽 좌측에 보시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증강현실을 구현한 그런 사례, 그리고 그 자동차의 유리에 실제 그 자동차가 가야 될 길의 형태 등을 표시하는 그런 증강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에 우측에는 위치 기반 서비스, 즉 이제 그 핸드폰의 위치에 기반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라든지 뭐 맛집, 쇼핑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원격 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탐사는 정의를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광의는 접촉하지 않고 어떤 대상을 인지하는 것을 모두 원격 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원격 탐사 시스템은 사실은 인간의 눈인 것이고, 우리는 이제 눈에 의해서 눈으로 어떤 대상물을 접촉하지 않고도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 공간정보 분야에서 사용하는 원격 탐사는 협의의 개념이고, 항공기나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서 자료나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간정보 분야에서 원격 탐사의 기원을 보면, 이제 항공 영상 같은 경우에는 1840년에 프랑스의 군인인데 로세다 대령이 그 공중에서 기구에서 처음으로 기구에서 항공사진을 촬영한 그런 기록이 있고요. 위성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정찰용 위성 등은 그 전에도 개발됐습니다만, 실제로는 상업용으로는 1972년에 랜셋 1호가 발사된 것을 그 효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탐사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넓은 면적에 대한 정보를 단시간에 영상을 이용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즉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적외선이라든지 마이크로파 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다양한 파장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서 대상물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탐사의 원리를 살펴보시면, 먼저 대기의 창 영역을 촬영한다는 것인데요. 대기의 창이란 실제로 그 슬라이드의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파장대별로 그 투과율이 나오는데요. 이 녹색 부분은 무엇이냐면, 특정 파장대에서 영상이 취득이 되느냐, 영상이 취득되는 부분을 녹색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시광선 영역 같은 경우에는 녹색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은 대기를 통해서 결국은 사진이나 어떤 센서를 통해서 그 파장대에서 올라오는 그 파장대의 에너지를 센싱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떤 부분은 녹색이 거의 없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영역에서는 그 파장대의 에너지를 센싱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의 영향 때문에 그 파장대의 영역은 센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격 탐사에서 사용되는 많은 센서들은 사실은 이런 그 녹색 부분, 즉 대기의 창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기의 창 영역에 대해서만 원격 탐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격 탐사의 원리에 특히 이제 그 원격 탐사를 센서를 이용해서 영상을 취득하기 때문에 원격 탐사 센서는 크게 이제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수동형 같은 경우는 대상물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능동형은 센서에서 어떤 에너지를 발사를 해서 그 에너지가 대상물에서 맞고 나오는 것을 센싱을 하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형 센서는 약 한 14 마이크로미터까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짧은 파장대를 센싱을 하는 것이고, 능동형 센서는 뭐 밀리미터 단위에서 미터 단위까지 굉장히 긴 파장대의 에너지를 센싱할 수 있는 그런 센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약 1 마이크로미터 부분까지는 사실은 아날로그 필름으로도 촬영을 할 수 있지만, 약 10 마이크로미터 부분까지는 이제 수동형 센서가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10 마이크로가 넘어가면 이것은 사실 능동형 센서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표 안에 많은 항공사진이라든지 중저해상도 위성영상, 초다분광 위성영상, 또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사나, 라이다 등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위성영상, 그러니까 항공사진이라든지 중저해상도 위성영상, 초다분광 위성영상 이런 쪽을 우리가 수동형 센서라고 하고, 사나, 라이다와 같은 부분을 능동형 센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좀 더 살펴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필름 방식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스캐너 방식이라고 해서 위성이나 항공기가 비행을 하면서 비행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주사를 해서 스캐닝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형 배열 CCD라고 해서, CCD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카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디카는 사실은 면형 배열인 거고요. 선형 배열은 한 줄짜리 디카를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 줄짜리 사진을 계속 찍고 가는 게 선형 배열 CCD고요. 면형 배열 CCD는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카메라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동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렇게 대상물에서 올라오는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센서에서 에너지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나가서 대상물에 맞고 돌아오는 것을 센싱을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동형 센서 같은 경우 최근에 라이다와 같은 시스템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영상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그 스캐너를 사용한 방식은 랜셋 위성이 대표적인데요.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보시면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에 대한 영상인데, 이 영상을 촬영한 것은 실제로 이제 랜셋 8호 위성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캐너를 이용한 방식 중에 지금 보았던 그 새만금을 포함해서 새만금 지역을 포함해서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그 정유창고인데, 정유창고에 사실은 어떤 부분은 그 기름이, 그러니까 정유가 차 있고, 어떤 부분은 비어 있고, 어떤 부분은 절반 정도 차 있는 것을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열적외선을 이용한 것이고요. 왼쪽 하단부에 보면 태안반도 부분에 대한 열적외선 영상인데, 이걸 보시면 이런 방조제가 사실은 방조제인지 달인지 그 위성 항공 영상, 그러니까 가시광선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열적외선 영상을 사용하면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부에는 하이퍼 분광이 나와 있는데, 우리의 눈은 보통 파장대가 3개이고요. 하이퍼 분광은 이러한 볼 수 있는 파장대를 수백 개,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센식을 해서 결국은 볼 수 있는 밴드의 수가 굉장히 많은 영상이 하이퍼 분광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형 배열을 이용하는 것은 다음으로 선형 배열을 이용한 것은 앞에 설명했던 스캐너보다는 굉장히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그 9.11 테러가 있기 전, 그러니까 9.11이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났는데 그 9.11 테러가 있기 전과 그런 테러가 발생한 후의 영상을 비교한 것이고요. 밑에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발사한 아리랑 2호와 3호 영상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형배열 영상은 굉장히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그 상용 위성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원격 탐사 그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는 이제 위성 개발 현황과 발사체 현황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리랑 위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지구 관측 위성이죠. 그래서 지상의 사진을 찍는 그러한 그 위성들이고, 우리가 흔히 무궁화로 말하는 그런 위성들은 통신 위성으로서 그 무궁화로 말하는 통신 위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그 아리랑이나 무궁화보다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과학 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슬라이드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런 그 위성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발사체 부분이 있는데, 발사체는 이제 위성이 실리는 로켓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위성 개발은 했지만 발사체 개발을 못해서, 그래서 이 발사체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라남도의 나로도에 그 나로 우주센터를 만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나로 발사를 위한 그 시험을 했던 것들은 바로 이런 우리나라의 큰 원격 탐사에서 보면 발사체 개발을 위한 그러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항공 디지털 카메라인데요. 항공 디지털 카메라는 그 슬라이드의 위쪽에 실제로 비행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보실 수 있고, 오른쪽 영상에는 그 항공기에서 촬영한 실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 디지털 카메라는 기존에 있던 그 아날로그 카메라를 대체해서 요새 아주 널리 쓰이고 있고, 라이다는 그 레이저를 발사해서 그 지상에 있는 모든 대상물의 표고를 정확히 잴 수 있는 그러한 원격 탐사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격 탐사는 실제로 환경, 국토계, 기상, 농업, 임업, 수산업, 토양 등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봤던 지도라든지 GIS의 원천 데이터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원격 탐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GP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PS는 사실은 위성을 이용한 항행 시스템 GNSS 중에 일부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GPS 말고도 러시아나 EU, 인도, 일본, 중국 등에서 이러한 GPS하고 비슷한 GNSS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미국에서 개발한 GNSS 시스템을 GPS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S는 위성을 이용해서 관측 지점의 위치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GPS의 원리를 보시면 그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지구상의 6개의 궤도면에 위성이 24개 정도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궤도마다 약 4대 정도가 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궤도마다 위성이 고장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분까지 해서 약 30개의 위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약 2만 킬로 상공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성을 배치하면 위성과 수신기 간의 거리를 GPS 신호로 측정을 할 수 있고, 이 거리를 측정해서 수신기의 그 3차원 위치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3차원 위치가 굉장히 정확한데, 사실은 GPS는 측정 방식에 따라서 그 코드 방식과 반송파 방식, 단독 추기와 상대 추기, 후처리와 실시간 등 여러 개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그 SA라는 것과 DOP라는 게 있는데 SA는 위성에 고의적으로 그 시계의 오차를 넣음으로써 그 위치가 좀 덜 정확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런 SA는 사실 2000년 5월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그 SA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현재는 굉장히 정확한 그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됐고요. DOP는 같은 같은 GPS 수신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위성의 배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성의 배치에 따라서 그 수신기를 가진 지점을 결정하는 정확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DOP는 사실 스마트폰에도 보면 어떤 어플에 보면 그 DOP를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DOP가 높으면 사실은 그 결정된 위치의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상대측이와 상시관측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GPS를 사용할 때는 한 대만을 사용한다고 일반적으로 한 대만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정밀한 관측을 위해서는 이미 위치를 아는 지점에도 GPS 수신기를 설치하고 또 위치를 알고자 하는 점에도 GPS 수신기를 설치해서 두 지점 간의 값의 차이를 가지고 측정 지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측위했을 때보다는 상대 측위가 훨씬 더 정확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토지리정보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약 150점 이상의 상시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S를 이용해서 위치 결정을 할 때 보다 높은 정확도의 위치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이런 상대측위 방식을 사용해서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S 측정 결과는 결국은 GPS를 이용하면 지구를 중심으로 한 3차원 직각좌표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을 적절하게 변환을 하면 경위도 좌표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경위도 좌표는 이 장의 투영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한 투영법을 사용해서 평면 직각좌표, 즉 지도상의 좌표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원 직각좌표와 경위도 좌표, 평면 직각좌표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변환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위치를 결정하고 표시하게 됩니다. 다만 GPS의 경우, 고도정보의 경우에는 GPS의 위치가 타원체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경우에는 이제 지오이드를 기반으로 한 그런 해발고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오이드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GPS의 활용 분야를 살펴보시면 그림이 몇 장 있는데, 왼쪽의 그림은 사실은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지오태깅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그림은 GPS를 가지고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GPS를 이용한 스마트폰 어플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어플들의 그 모음을 캡처를 한 것인데, 그래서 이 GPS는 특히 스마트폰과 맞물려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트랙터에 GPS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정밀 농업이라고 해서 거의 이제 무인 농업을 의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에 GPS 수신기를 달고 기계를 원격으로 시동을 걸고, 그다음에 이 트랙터가 갈아야 될 밭의 경로를 미리 입력을 해둔 다음에 GPS 수신기에 의해서 그 경로를 쭉 따라가면서 밭을 이제 갈게 돼서 결국은 이제 무인 농업이 가능하게 되는 이런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그림은 그 드론, 그러니까 이제 무인 항공기인데요. 조그만 무인 항공기에 카메라도 달려 있지만 사실은 GPS가 달려 있어서 그 카메라를 찍을 당시에 위치 등을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GPS의 활용 분야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몇 개를 보여드렸지만 너무너무 무궁무진해서
사실 수업에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런 GPS는 공간 정보를 취득하고 특히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3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